642년 고구려 평양성 쿠데타가 일어난다. 왕을 비롯한 대신들 수백 명이 죽는다. 그 쿠데타의 주인공은 바로 연개소문이었다. 연개소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인물, 고구려의 뛰어난 장수, 아니면 고구려를 패망으로 이끈 주역. 고구려 말기인 642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뒤 665년 죽을 때까지 연개소문은 23년간 고구려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중국 측이나 삼국사기에 몇 줄 남은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은 연개소문은 전국을 호령하며 나라 일을 제 멋대로 하고 또 말에 오르내릴 때마다 귀족이나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판으로 삼았다. 사람을, 그것도 귀족이나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판을 삼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무자비한 독재자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개소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4000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 왔지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극단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연개소문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경 시내에 자리한 경극 전문 공연장. 청대부터 전해 내려온 경극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중국인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공연되고 있는 경극.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바로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경극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어느 공연장에서도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경극은 볼 수 없다. 경극엔 왜 연개소문이 등장했던 걸까? 그리고 공연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한 원로 경극 배우를 찾았다. 原因就是说这个中国那阵儿和朝鲜的北朝关系很密切，这时候呢要演这些，好像歌颂这薛仁贵，就是说我们这薛仁贵统治朝鲜也好，占领也好，侵略也好，我们现在还在歌颂我们这个所谓的非正义的，这样就有损朝鲜民族的自尊心，所以说在当时的政府这是不禁言，是这么个情况。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경극 속에 등장한 걸까? 이 책이요. 이 책이요. 중국의 고서만을 모아놓은 도서관에서 취재진이 찾은 건 송원 명대에 쓰여진 희곡 모음집이다. 78년쯤 상하이에서 출토한 것입니다. 이전에 없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역사 속에 묻혀있던 흔적인 듯 책 속 그림 일부는 손상돼 있었다. 그림의 주인공은 당나라 장수였던 서린귀와 당태종, 그리고 연개소문이었다.
앞서 달려가는 두 사람은 당태종과 설인귀. 그중 뒤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이가 당나라 장수 설인귀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쫓아가는 이가 연개소문이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배경으로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일대 접전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他呢能使9把飞刀，那么他在和这个唐朝作战中呢，他这9把飞刀非常厉害。最后呢，把唐太宗把皇帝赶到了一个海边，陷入个绝境。这个时候呢，这个薛云贵前来救驾，这样呢，他俩进行战斗。所以薛云贵呢，使用武器呢是弓箭。 于是呢，飞刀呢也可以在空中走，剑也可以在空中走。于是经过飞刀对剑。 희곡에서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대결의 결과는 연개소문의 패배로 그려진다. 그러나 망리지 비도대전이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리지 연개소문의 칼을 비도, 즉 나르는 칼로 묘사할 정도로 연개소문을 뛰어난 장수로 그리고 있다. 연개소문은 중국 각지에서 전해져 오는 지방 희곡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지방 희곡이 발전한 것이 경극. 공연이 금지된 경극 속의 연개소문은 어떤 모습일까? 경극의 의상과 분장은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의상과 분장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무대 의상을 연구하는 신경섭 선생은 오랫동안 중국 경극 속의 연개소문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영웅 홍골 같은 의욕심이 강한 그러한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경극 속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의 모습이다. 나는 칼인 비도는 용맹한 장군임을 나타내고 등에 단 깃발 모양의 고기는 이민족임을 상징한다. 청룡포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의 좌측, 즉 고구려를 의미하며 수염에 쓴 붉은 빛은 피, 살기를 나타내고 푸른 빛의 얼굴 화장은 위엄은 있지만 잔악하고 사나운 성격을 상징한다. 중국 사람들이 연개소문에 대해서 두려웠고 아주 그 무술을 높이 살 만큼 뛰어난 인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잔인하고 사납고 그런 포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경극 살사문. 신기에 가까운 무술을 가진 연개소문을 이기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 오랫동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극이었다. 일본에는 이 경극에 버금가는 전통극 가부키가 있습니다. 그 가부키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장군 김시민이 등장을 합니다. 3,800여 명의 군사로 일본의 2만여 대군을 물리친 진주성 싸움.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래서인지 임진왜란 때 일본 육군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전투가 바로 진주성 싸움이고 그 싸움의 주역이었던 김시민 장군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부키에 등장하는 김시민 장군은 아주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개소문이 중국 경극에 등장하는 그 이유도 짐작할 만한데요. 자, 이것이 연개소문이 살았던 서기 640여 년경의 상황입니다.
당시 이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던 중국의 거대한 나라는 바로 당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권력자는 연개소문이었습니다. 또 이 당나라의 국왕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으로 손꼽히는 태종이었습니다. 이 연개소문과 당태종 간에는 일대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 출발점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645년, 당시의 상황으로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중국 섬서성의 서안시.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면 거대한 성 장안성을 만나게 된다. 장안성 북문, 매주 공연이 펼쳐진다. 당나라의 화려했던 과거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대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당태종 집권기다. 그가 집권한 시기를 정관에 칠하하고 그 시대를 기록한 정관정요가 오늘날까지 회자될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룩한 시기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리던 시절, 당태종은 국외로도 힘을 뻗어나갔다. 당은 주변에 있던 동돌궐, 토번, 서돌궐, 고창국을 차례로 굴복시켰다. 642년, 당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고구려뿐이었다. 到了7、8月下大雨，路很低迷，是吧？到了冬天很快就结冰了，所以说它这个中间呢，它这个这是一个他没注意到。另外一个呢，就是说当时高丽军队是城守的，是据城而守的，是吧？那么攻城的话，跟这个骑兵作战是不，跟在草原上跟骑兵作战是不一样的，是吧？那么在这些方面呢，恐怕唐太宗呢，尽管是说这个大军深入，但是呢，这个都是没有。 644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당태종은 드디어 고구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라와의 화해를 도모했던 태종은 사신 현장을 보내 더 이상 신라를 괴롭히면 고구려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개소문의 입장은 강경했다. 그리고 급기야 연개소문은 당나라 사신을 옥에 가둬버린다. 결국 당태종은 고구려 침략을 단행. 644년 12월 당의 원정군이 영주, 지금의 조양 지역에 집결하게 된다. 당시 당이 선택한 전략은 수륙 양면 작전이었다. 645년 3월, 드디어 당의 군대는 고구려를 향해 출정을 한다. 당의 육군은 고구려의 신성 공격에 실패하자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을 비롯 10개의 성을 뺏고 군량미 60만 석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린다. 그리고 출정 3개월 만에 안시성에 도착한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안시성. 당태종 친정군을 비롯한 당군과
안시성을 도우러 온 고구려 지원군까지 합세. 수십만 대군이 공방전을 벌인 현장이다. (68일간의) 혈전. 그 결과는 고구려의 승리였다. 645년 전쟁에서 이 안시성 전투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만춘이 당태종과 싸워 성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안시성 전투. 자, 이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는 패배하자 서둘러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시성 전투가 있기 전 당은 고구려 수도를 향해서 아주 기세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안시성 전투에서 왜 당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당이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퇴각한 것에 대한 이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동 지방이 너무 일찍 추워서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마가 오래 머물기가 힘들고 양식이 다하려 함으로 군사를 거둔다. 양식이 다하려 함으로 군사를 거둔다.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시 전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나라 군사가 이 안시성 전투가 있기 전에 먼저 이 계모성과 또 이런 요동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쌀 60만 석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퇴각하기까지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식량이 다 떨어졌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당이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록을 과장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재탈환해서 식량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 자, 이거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당이 선택한 퇴각로에 있습니다. 당은 이 요하 하구 쪽으로 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늪지대라서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이 요하 중상류 쪽으로는 아주 편하고 쉬운 길인데 왜 당나라 군사들은 굳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645년의 전쟁의 실상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45년 당의 군대가 퇴각했다는 요하 하류. 지금도 비가 오면 쉽게 물이 넘치는 곳이다. 지금처럼 둑이 없던 당시 요하 하류는 전체가 늪지대였다. 자칫 통감엔 당태종이 직접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만들며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이 직접 나서서 길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힘겨웠던 퇴각로. 이것은 당시의 전쟁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버티다가는 당태종 자신이 생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당나라 모든 군사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급한 지경에 처해서 허겁지겁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퇴각한 그러한 아주 극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태종의 서두른 퇴각. 그 뒤에 숨은 고구려 연개소문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고구려엔 길목마다 쌓아놓은 산성이 있다. 산성을 이용해 당의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청야 전술이었다. 중국과의 빈번한 전쟁으로 터득한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략이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고구려 사람들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박해를 양식을 가지고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박해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리면 이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못물이 말았을 때는 고래가 더 힘들겠는가 새우가 더 힘들까 했을 때 대군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로만 차단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작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작전들이 소위 보급로 차단 작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없도록 불을 질러버리고 이 들판을 깨끗이 한다 해서 청해 작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성, 백암성, 안시성 등 요동 지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고구려의 요동 방어성. 그리고 비사성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압록강 하구까지 이르는 해양 방어성. 고구려 국경을 따라 견고하게 늘어서 있는 요동 방어성과 해양 방어성은 고구려의 청야 전술을 가능케 했다. 고구려의 이러한 철저한 보급로 차단 전략에 대응한 당의 전략은 수군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산동반도의 등주 지역엔 당의 수군 기지가 있었다. 당시 당이 수군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육로 공격일 경우에는 유화전선을 돌파하기도 힘들었고 특히 군량 운송이 힘들었습니다. 수군을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군사와 많은 군량미들을 배에 실어서 적진 가운데로 운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군이 반드시 필요했고, 수군의 주요한 임무는 육군에게 군량미와 각종 물자를 보급하는 일이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 전 시기인 수나라의 전함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육군과 동시에 적진으로 향한 수군은 43,000. 그들의 계획은 요동반도 최남단의 성인 고구려의 비사성을 공격한 뒤 곧바로 평양성으로 가는 것이었다. 당의 수군은 예정대로 비사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압록강 어귀로 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당 수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비사성을 함락시켰던 당 수군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당시 장량의 원래 목표는 평양 진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동반도 남쪽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요동 전선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고구려 수군이 해양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죠. 당 수군에 맞서 고구려 수군이 활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당시 당은 요동반도로 가는 길목에 여러 수군 기지를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오호도. 중국에서 요동반도로 가는 길목에 늘어서 있는 섬들 중 한 곳이다. 오호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금도 중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군사기지인 오호도를 고구려군 만여 명이 습격했다고 한다. 실제 고구려 수군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런가 하면 전쟁 직후 당은 전과의 책임을 물어 수군 책임자들을 징벌한다. 고구려 수군에 맞서 당 수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전체 전략적으로 볼 경우에
당나라는 645년부터 66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수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거든요. 이럴 때 고구려를 수군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여기에 상응할 만한 고구려의 방어 체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육지에는 산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다에는 고구려의 수군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대세를 보아서 타당한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구려 수군에 막힌 당수군은 그들의 주요 임무였던 군량미 보급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확보했던 60만 상마저 고구려군에 빼앗긴 당태종 주력 부대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당태종이 이끄는 군대가 어렵게 요하 하구를 건너 도착한 곳이 만리장성 끝자락에 있는 임유관. 당태종은 퇴각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그만큼 시간에 쫓기는 퇴각이었다. 야사에 의하면 당태종이 양만춘에게 화살을 맞아 애꾸는이 됐다고도 한다. 그 사실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기록에 의하면 645년 이후 당태종은 각종 병에 시달린다. 황제가 정벌에 나갔던 황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제 병을 얻을 정도로 누나를 뽑혔는지 다른 병을 얻었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황제 자신이 병을 얻을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 하는 것은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에게 이제 전면적으로 패배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 그로부터 4년 뒤 숨을 거둔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손꼽았던 당태종은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 경극이나 중국 문학에서 이 연개소문을 포악하고 무서운 인물로 그려질 만도 한데요. 그러나 고구려 쪽에서 보면은 이 연개소문은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뛰어난 장군입니다. 구국의 영웅인 셈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개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그 몸을 토막내서 개천 속에 버렸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한 다음에 몸을 토막낼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5자루의 칼을 몸에 차고 다녀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몸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녀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풍속에 대해서 기록한 한원이란 책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고구려 남자들은 이 몸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고 심지어는 숫돌까지 차고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성격이 포악해서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개소문에 대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은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쿠데타를 일으킨 그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개소문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런 독재자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과정은 어떠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개소문이 쌓았다는 중국 요녕성 장하연의 석성. 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망루는 연개소문의 여동생이 지키고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여기 개소문이 있네. 네. 개소문. 그 동생, 여동생이네. 여동생 수영이 원래 여기 루가 있었다고. 성 안내인은 여동생이 있던 누각 바로 맞은편에 연개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这个后宅呀是那个盖那个韩国盖世文孬，就是一个国王，他在这个占据在辽南呐，就是上面呢是一个平坡啊，所以啊一片开阔地，在那个山峰上。 所以啊，他这个古城啊，这个把守兵将是比较严，所以是一个环形，上面哈这兵将全住在这个。 실제 연개소문이 쌓았는지 그리고 연개소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연개소문 집안은 대대로 무장 집안이었다.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연개소문은 국가의 군사권을 좌지우지했던 대대로직에 있었다. 전선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떠했는가? 고구려는 위로는 당, 아래로는 신라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고구려로선 강력한 통일제국 당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 내에는 당나라와의 외교 정책에서 이제 두 가지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비록 이겼지만 이제 고구려의 그 국력도 상당히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런 어떤 유화책으로 이제 평화를 구가하자 하는 세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당나라라고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당나라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저자세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강한 자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기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서서히 고구려에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631년엔 고구려의 자부심인 경관을 무너뜨리라고 한다. 경관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그런가 하면 641년엔 진대덕을 사신으로 파견한다. 진대덕은 당이 보낸 첩자였다. 고구려의 지형과 산천을 염탐해 간다. 당은 고구려를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유왕이 선택한 대당 정책은 유화책이었다. 고구려의 지도인 봉역도를 당에 보내고 당의 요구대로 경관을 헐어버리며 그리고 급기야 세자까지 당에 보내 조공을 한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선 당의 속국을 자처하는 행위였다. 고구려인들은 그 광개토대왕 비문이나 모두루 비문에서 보면 그 자신들을 천자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 통일 제국인 수나라와 싸워서 이제 승리했고 결국은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강한 자부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영유왕과 그 주변의 대신들이 취하는
어떤 당나라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쯤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킨다.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연개소문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뚜렷한 명분 없이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개소문이 이후에 펼친 정책을 보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특히 당과의 관계에서 온건한 정책을 펼치느냐 강경한 정책을 펼치느냐 하는 그런 입장 차이에 의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왕은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는 유화책을 써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언젠가는 침략해 올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유화책을 쓰는 건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론자였던 것입니다. 이 조선상고사를 쓴 단제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 선생은 연개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연개소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곳곳을 발로 누비면서 그곳에 전해지는 각종 전승이나 비사를 중심으로 이 연개소문의 활약상을 추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채호 선생이 소개하는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상잡록과 김해병서,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이 책은 대대로 전해오는 그런 책인데 연개소문이 직접 지은 병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장군이 지방에 부임하면 왕이 꼭 이 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자랑하는 7대 병서 중에 하나인 이위공 병서의 모델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책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제 신채호 선생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태종과의 전쟁 때 연개소문이 중국 내륙 깊숙이 지금의 북경 지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연개소문의 중원 도모설, 그 가능성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가 연개소문이 북경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고려영을 찾았다. 어렵지 않게 고려영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볼 수 있었다. 신채호에 의하면 바로 이 고려영이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다. 지명의 유래를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의 구청격인 고려영진을 찾았다. 북경 순이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북경 순이현지. 거기엔 고려영에 대한 유래가 기록돼 있었다. 당나라 때 고구려인이 이주해 왔다는 단 한 줄뿐이었다. 영이라면 군의 주둔지라는 뜻. 이곳 어딘가에 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마을을 들어서자 한눈에 성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강은 해자임이 분명했다.
마을의 한켠에 옛 성의 흔적이 있었다. 성은 판축 흔적이 분명한 토성이었다. 중간중간 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석회도 보였다. 이곳이 신채호가 주장하는 연개소문이 주둔했던 곳일까? 그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혹시 고려영의 유래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 어릴 때 고려영이란 비석을 봤다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10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옛날 그러니까 그 성벽에 그러면 고려영이라고. 네, 성문 문구에다 고려영이라고. 그게 그 돌 안에 새겨진 거 한번 물어봐. 那个西门上不是有高丽营那个字吗？那是什么碑？一个石头刻的还是什么呀？就在门后头。有个石头。有一块石头，一个机关似的，开个门没瞅不见了，关上门就出来字儿。 문 뒤에不关门呢，瞅不见。 하지만 성문 바로 뒤에 고려영이란 비석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연개소문이 북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 위해선 어양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만리장성을 넘어야 한다. 중국이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 세운 만리장성. 연개소문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장성 너머에 있는 거란족을 포함한 북방민족에게 만리장성은 장벽이 되지 않았다. 중국의 역사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모두 북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세운 나라였다. 북방민족이 중국으로 내려오는 통로 중 하나인 고북구. 고북구에서 북경까진 겨우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고구려도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고구려는 실제 5대 모본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이미 이곳 북경 인근 지역인 어양을 공격한 경험이 있다. 아직도 이곳엔 당시의 고성터가 남아 있었다. 지금도 밭고랑 사이엔 수많은 토기와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만리장성은 고구려에게도 넘기 어려운 성은 결코 아니었다. 일직선상의 성은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다 그 적군들이 뒤로 배후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성은 여러 곳 이제 산성이 각각 독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무너져도 다른 성이 살아 있죠, 그냥. 그 10개 중에 9개가 무너져도 하나가 독립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직선상의 성은 그 길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그쪽을 통해 통로를 이용해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후방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직선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성처럼 전략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만리장성은 연개소문에게도 장애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태종과의 전쟁 시 당나라군에 잡힌 고구려 첩자가 한 얘기다. 여기서 조양은 중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북경 민족대학에 있는 황유복 교수는 최근에 연개소문이 쉽게 북경을 넘나들었을 것이란 사실을 증명해주는 단서를 발견했다. 고려포란 이름을 명나라 가정황제가 이런 황량터, 황량대, 예. 황량대. 예. 그것이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 여기 천진 아닙니까? 북경에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 동북쪽으로 나오면서 이 지역이 광범한 지역에 그 황량타라고 그러죠. 타.
황량타. 예, 황량타가 황유복 교수는 최근 황량대에서 고려 포보라고 쓰여진 비석을 발견했다. 당태종이 고구려군을 속이기 위해 위장 창고를 설치해놓은 황량대. 그것은 연개소문의 중원지역 공략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근데 고려 포에 대한 이 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어떤 실마리가 잡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실마리요?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가 쓴 풍년 현지에 보면 바로 고구려와 이 당나라 태종이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곳에다가 고구려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쇼를 여기서 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고구려인이 어디 부근에 있었단 말이죠. 적어도 고구려 첩자들이 일일권 내에서 넘나들 수 있는 장소에다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고구려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당태종이 쌓은 황량대가 있는 북경 지역. 그곳은 고구려군에게 결코 먼 곳이 아니었다. 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발굴과 조사가 뒤따라야겠지만은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연개소문이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내륙 깊숙이 지금의 북경 지역까지 쳐들어갔다는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45년 전쟁에서 패했으면서도 당태종은 끊임없이 고구려의 국경선을 넘어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이 당태종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당태종이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당고종도 집요하게 고구려를 침범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한 치의 땅도 내주질 않았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을 때까지 20여 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당과의 전쟁.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연개소문은 이 중국 대륙에 강성했던 나라였던 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질 않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기록들 뿐입니다. 왜 이런 기록들만 남게 된 걸까요? 서안 동북 80km에 위치한 거대한 산. 그것은 당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당고종의 능이다. 당고종은 고구려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꾀한다. 전면전 대신 국지전을 벌이면서 신라와의 외교에 치중한다. 이것은 당이 고구려를 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었다. 당나라나 수나라나 고구려와 싸우면서 가장 골머리로 앓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보급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뭐 수나라 때도 정규 군사보다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인원이 더 많았다거나 이제 아주 보급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바로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보급의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대상의 하나로 이제 신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나당연합에 대한 연개소문의 대응도 민감했다. 연개소문은 집권 이후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가 당으로 가는 길목인 당항성을 공격하고 일본에 집중적으로 사신을 보낸다. 반당 연합 세력을 구축한 것이다. 당나라는 북방의 돌고를 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고창국이라든가 서련타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제압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썼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북방에 있는 서련타에게 영향을 줘서 바로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가 한참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서련타의 배후를 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백제와 함께 동맹관계를 맺었고 특히 일본 열도에는 외국에게 사신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역시 일본 열도와 함께 공동 전략에
그런 그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은 현실지향적으로 역시 외교전에도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고구려를 압박한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전략 앞에 또 한 번 무너지고 만다. 이후 당은 연개소문이 죽을 때까지 고구려를 한 번도 침략하지 못했다. 서기 665년 연개소문은 죽음을 맞는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연개소문의 카리스마, 그 공백은 너무나 컸다. 20년 기나긴 전쟁 속에 묻혀있던 고구려 내부의 갈등이 드러났고 신라와 당은 그 갈등을 이용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내부의 갈등, 그것은 연개소문 가족에까지 이어진다. 연개소문의 동생은 신라에 투항하고 큰아들은 당으로 갔다. 중국의 하남성 박물관. 이곳엔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있다. 묘지석엔 아버지 연개소문이 태망리지였다는 기록도 보이고 조상 대대로 쇠를 잘 다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대대로 무장 집안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당으로 간 연남생은 성이 바뀌었다. 당태종의 아버지인 이연의 연자를 피해서였다. 삼국사기도 바뀐 성을 그대로 기록했다. 연개소문마저도 그 성이 천으로 바뀐 것이다. 당태종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연개소문에 대한 중국 측의 기록은 아주 극도로 이제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인데요. 신라 입장에서도 연개소문은 김춘추와의 그런 연대를 거절했고, 그리고 신라가 어떤 섬겼던 이제 당나라와 계속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이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라 측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했고, 그 부정적인 기술을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기 불과 3년 전, 연개소문은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오랫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3년 뒤 고구려는 패망했고 또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도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당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연개소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지킨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는 그가 대내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당시 국민들에게 어떤 권력자로 비춰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독재자로 연개소문을 그린 삼국사기의 기록은 당시 고구려의 적국이었던 당나라의 시각에서 쓰여진 왜곡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